쾅! 육중한 솟을 때문이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양옆으로 활짝 젖혀지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표독스러운 찬바람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바람 끝에는 향긋한 술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를 단숨에 집어삼킬 듯한 역겨운 악취가 실려 있었으니 흥에 겨워 검은 고를 뜯던 기생의 손길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하인들의 발놀림도 벼락 맞은 고목처럼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일렁이는 화려한 잔치상 위로 정체불명의 불청객이 들이운 그림자는 길고도 흉측했다. 마치 저승에서 갓 기어나온 아기처럼 찢어진 삿갓 아래로 번들거리는 눈광을 쏘아대며 서 있는 자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누더기는 썩은 물이 배어들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앙상하게 드러난 종아리에는 고름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주위로 쇠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에 잠긴 연회장을 기괴하게 채우고 있었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한양 장안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판서 대감의 환갑잔치에 이런 부정한 것이 들어온단 말인가. 좌중의 시선이 공포와 경멸로 뒤섞여 그 거지에게 꽂히는 찰나 거지는 썩은 이가 듬성듬성한 입을 쩍 벌리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크아하하, 내 오늘 배가 고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냄새를 따라오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로구나. 잔치를 호위하던 건장한 하인놈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나왔다. 이런 썩어빠질 놈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썩 나가지 못할까. 오늘 대감마님 좋은 날이라 피를 안 보려 했건만 내 놈이 제 발로 초상집을 찾아왔구나. 하인 우두머리인 꺽정이가 소리치며 거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으나 거지는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꺽정이의 면상에 대고 트림을 끙 내뱉었다. 썩은 술찌개미 냄새가 진동을 하니 꺽정이가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서자 좌중의 손님들은 코를 틀어막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들은 부채를 펴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혀를 찼다. 어허,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대감댁 문단속이 이리 허술해서야 저런 흉물이 들어와서 잔치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지 않은가. 손님들의 불평이 쏟아지자 김판서의 장남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치광이를 멍석말이하여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놓아도 좋다. 아들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 10수명이 몽둥이를 고쳐 쥐고 살기등등하게 거지에게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다. 거지는 그 서슬에도 아랑곳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려 보는 이들의 간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가장 높은 상석, 화려한 병풍을 등지고 앉아있던 오늘의 주인공 김판서가 들고 있던 옥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청아한 파열음이 하인들의 고함 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김판서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붉은 관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대문가에 서 있는 거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숙명을 마주한 듯한 전율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환희가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주르륵 흘러내렸다. 천하의 김판서가 임금 앞에서도 당당하던 그가 고작 거지 하나를 보고 이토록 혼비백산하다니. 곁에 있던 정경 부인이 놀라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대감, 어찌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것입니까? 그러나 김판서는 부인의 물음조차 들리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비틀거려 일어났다.
김판서는 신고 있던 가죽신을 신을 겨를도 없이 하얀 버선발 그대로 흙바닥으로 뛰어내려갔다. 대감마님, 아버님, 자식들과 하인들이 기겁하여 소리쳤지만 김판서는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그 거지를 향해 내달렸다. 비단 관복 자락이 흙먼지에 끌리고 곱게 따은 수염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어 거지를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김판서가 몸을 날려 하인의 앞을 막아서며 처절하게 외쳤다. 멈추어라. 이놈들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의 호통 소리는 벼락보다 더 컸고 그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몽둥이를 든 채 엉거주춤 뒤로 물러났다. 잔치집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김판서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김판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악취가 진동하는 거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경련이 일고 있었다. 거지는 자신을 막아선 김판서를 삐딱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비릿하게 웃었다. 헤헤, 집주인이 이제야 나왔는가. 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인데 몽둥이찜을 먼저 대접하려 하다니 이것이 한양 제일 부자의 인심인가. 거지의 조롱 섞인 말에도 김판서는 화를 내기는커녕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었다. 흙먼지가 풀썩이는 마당 한복판,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일개 거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헛바람을 들이켰다. 김판서는 떨리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깊숙이 숙이며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몰라 뵙고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의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판서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엄한 판관 앞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좌중은 경악을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장남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뛰쳐나와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채통을 지키십시오. 저자는 미치광이 거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김판서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을 부라렸다. 네 이놈, 썩 물러나지 못할까.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감히 내 놈 따위가 입을 놀리느냐. 아버지의 서슬퍼런 일갈에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뒤로 물러났고 김판서는 다시금 거지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누추한 곳이지만 부디 상석으로 오시지요. 제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거지는 그런 김판서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사람 대접을 하는구먼. 내 다리가 아파 더는 서 있지도 못하겠으니 어디 자네가 나를 업고 가시게나. 거지의 요구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으나 김판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내밀었다.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어서 업히시지요. 비단 관복을 입은 대감이 냄새나는 거지를 등에 업고 연회장 계단을 오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풍경이었다. 거지의 더러운 발이 김판서의 붉은 관복을 시커멓게 더럽히고 닿지 않은 머리카락이 김판서의 얼굴을 간지럽혔지만 김판서는 마치 귀한 옥황상제를 모시듯 조심스럽고 공손한 발걸음을 옮겼다. 상석에 도착한 김판서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그 아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봐라, 뭣들 하고 있느냐. 당장 주안상을 새로 봐오너라.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술과 안주를 내오란 말이다. 김판서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넋을 잃고 있던 하인들이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고 기생들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악기를 잡았다. 거지는 상석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더러운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비며 김판서를 내려다보았다.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래, 일이 잘 살고 있으니 옛일은 까맣게 잊었겠지. 뼈가 있는 거지의 한마디에 김판서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저 거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김판서가 저리 쩔쩔매는가? 혹시 김판서의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숨겨둔 형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판서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피비린내 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쫓기는 신세가 되어 산속을 헤매던 젊은 날의 자신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그리고 그 은인이 남긴 핏빛 유언. 훗날 내 자식이 찾아오거든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게 대해주게. 김판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약속은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 희미해졌으리라 생각했건만 운명은 예고도 없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와 청구서를 내밀고 있었다. 새로 차려진 주안상이 들어오자 거지는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닭다리를 집어 개걸스럽게 뜯기 시작했다.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입가루 소매로 쓱 닦더니 먹다 남은 뼈다귀를 김판서의 무릎 위로 툭 던졌다. 에잉, 고기가 질겨서 원. 이빨 빠진 노인네 대접이 영시원찮구먼. 하객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자식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김판서는 그 더러운 뼈다귀를 소중한 보물인 양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공손히 답했다. 송구하옵니다. 당장 더 부드러운 고기로 내오라. 이르겠습니다. 김판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거지의 기분만을 살피고 있었으나 그의 도포자락 아래 감추어진 주먹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접대가 아니었다. 이것은 김판서의 지난 30년 세월, 그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됨됨이를 송두리째 시험하는 잔인하고도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밤하늘에 뜬 보름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듯 김판서의 환갑잔치는 그렇게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밤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연회장은 이제 풍악소리 대신 질겅질겅 고기를 씹는 소리와 후루룩 술을 빨아들이는 소음으로 가득 찼으니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고 경박한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지경이었다. 거지는 상위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헤집어 놓았는데 귀한 전복초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터뜨리는가 하면 정성스레 빚은 약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맛이 없다며 바닥에 베페터버리기 일쑤였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며느리들이 밤새 준비한 음식이 순식간에 돼지 여물보다 못한 꼴이 되어버리자 병풍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안방마님들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거지는 입가에 묻은 붉은 양념을 혀로 날름거리며 핥더니 기름범벅이 된 손을 들어 김판서의 최고급 비단 도포자락에 쓱 문질러 닦았다. 하얀 비단 위에 선명하게 남은 누런 기름 자국은 마치 고고한 학의 날개에 떨어진 오물과도 같아 보는 이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어이쿠, 손수건이 여기 있었구먼. 비단결이 보드라워서 기름때가 아주 잘 닦이는구나. 거지의 능청스러운 말에 김판서의 옷자락은 순식간에 걸레 조각으로 변해버렸으나 김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변변치 못한 옷이나마 어르신의 손을 닦는 데 쓰였으니 영광일 따름입니다. 옷이야 다시 지어 입으면 그만이오나 어르신의 귀한 손이 더러워져서야 되겠습니까? 김판서의 대답은 너무나도 공손하여 비굴해 보일 정도였으니 옆에 서 있던 장남의 인내심은 기어이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다. 장남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서 소리쳤다.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저자는 아버님의 환갑 잔치상을 망치러 온 불안당입니다. 저런 더러운 손으로 아버님의 귀한 옷을 더럽히는데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소리에 동조하듯 좌중의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맞네, 맞아. 김판서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먼. 저런 거지를 상전 모시듯 하다니. 우리를 모욕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김판서는 아들의 절규에 대답하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 이놈, 아비의 손님이 곧 너의 손님이거늘 어찌하여 이다지도 경거망동한단 말이냐. 당장 무릎 꿇고 어르신께 사죄드리지 못할까. 김판서의 호통은 서리빨처럼 매서웠고 그 위세에 눌린 장남은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감히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소자,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들이 치욕을 삼키며 물러나자 김판서는 다시금 거지에게 고개를 돌려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약주 한 잔 더 드시지요. 김판서는 옥으로 만든 주전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거지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맑은 청주가 찰랑거리며 잔을 채우자 거지는 짐짓 거만하게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캬, 술맛 한번 좋구나. 헌데 술맛은 좋은데 분위기가 영 썰렁해서야 원. 풍악은 멈추고 기생들은 돌부처처럼 서 있으니 이것이 잔치집인가 초상집인가. 거지는 쩝쩝 입맛을 다시며 빈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불만 섞인 투정을 부렸다. 김판서는 즉시 악공들을 향해 손짓했다.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어르신께서 흥이 나시도록 가장 신명나는 가락을 연주하거라. 주인의 명령에 악공들은 쭈뼛거리며 다시 피리를 불고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나 흥이 깨진 연주 소리는 구슬프게 들릴 뿐이었다. 기생들 또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춤을 추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혐오스러운 거지에게 닿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화려한 춤사위 속에서도 거지는 연신 트림을 해대고 방귀를 뀌어대며 악취를 풍겼으니 그야말로 우아함과 천박함이 뒤섞인 기괴한 난장판이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참다 못한 손님들은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내 급한 용무가 생각나서 이만 가보겠네. 집안에 우환이 있어 먼저 일어나야겠어. 평소 김판서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줄을 서던 권세가들도 오늘만큼은 이 해괴한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 서둘러 대문을 빠져나갔다. 북적이던 연회장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손님들로 인해 텅 비어가고 남은 것은 흩날리는 꽃가루와 식어버린 음식 그리고 꺼져가는 청사초롱의 불빛뿐이었다. 하지만 김판서는 떠나는 손님들을 배웅조차 하지 않고 오직 거지 곁을 지키며 술잔이 비면 채우고 안주가 떨어지면 새로 내오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홀로 감내하기로 작정한 수도승과도 같았다. 마침내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고 넓은 마당에는 찬바람만이 윙윙거렸다. 가족들과 하인들조차 지쳐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 조는 시각 김판서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거지를 모시고 있었다. 거지는 술에 취해 불그레한 얼굴로 김판서를 빤히 쳐다보며 비꼬았다. 자네 꽤나 끈질기구먼. 손님들이 다 도망가고 평판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후회가 없는가. 내 꼴을 보게. 냄새나고 더러운 늙은이일 뿐인데 멋하러 이리 공을 들이는가. 거지의 물음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김판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김판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 함경도 험한 산골짜기에서 눈보라에 갇혀 죽어가던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판서의 목소리는 회한에 젖어 떨렸다. 그때 저는 과거에 낙방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비루한 젊은이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졌을 때 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고 얼어붙은 발을 녹여주신 분이 바로 어르신의 선친이셨습니다. 김판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선친께서는 당신 드실 것도 부족한 형편에 저를 살리시고 다시 일어설 노잣돈까지 쥐어주셨지요. 그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온다면 제 살을 깎고 뼈를 내어주어서라도 갚겠노라고요. 김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거지는 김판서의 고백을 듣고도 콧방귀를 뀌며 귀를 후비적거렸다.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로구먼. 죽은 내 아버지가 한 일을 왜 나한테 갚는단 말인가. 그리고 그깟 국밥 한 그릇이 대수라고 천하의 김판서가 이리 유세를 떠는가. 거지는 짐짓 심드렁한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김판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그때 선친께서 베푸신 것은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제 목숨이었습니다. 또한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유언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혹여 못난 짓을 하여 공경에 처하더라도 자네가 한 번은 거두어 주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김판서의 목소리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채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신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었다. 거지는 김판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피하며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상을 콱 내리치며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좋아. 그렇다면 내 자네의 그 잘난 마음을 한번 시험해보지. 말로만 은혜를 갚는다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거지는 술기운이 오른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자네 집에 임금님도 탐낸다는 천하의 보물이 있다 들었네. 그 백옥불상 말일세. 내 그것을 구경 좀 해야겠으니 당장 가져오게. 거지의 요구는 터무니없고 무례하기 그지없었다. 백옥불상은 김판서 가문의 수호신이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중의 갑오였다. 그것을 술 취한 거지의 유의거리로 내놓으라니 이는 가문을 모독하는 처사였다. 멀리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기겁하여 웅성거렸고 졸고 있던 자식들도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러나 김판서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하인을 불렀다. 집사야. 안채 깊은 곳에 있는 백옥불상을 모셔오너라. 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대감마님, 진정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물건인데 감히 저런. 잔말 말고 가져오너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김판서의 불호령의 집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안채로 뛰어갔다. 거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과연 천하의 김판서로고 빈말이 아니었구먼. 어디 그 보물이 내 술안주감이 될 만한지 두고 보겠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거지의 눈빛과 결연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린 김판서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밤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청사초롱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했다. 과연 김판서는 가문의 혼이 담긴 보물을 저 무도한 자의 손에 넘길 것인가. 긴장감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집사가 받쳐든 오동나무 괴짝이 마루 위로 올라오는 순간 연회장을 감싸고 있던 공기의 흐름마저 바뀌는 듯했다. 칠겹의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기류인은 감출 수가 없어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고 은은한 광의를 발산하고 있었다. 집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다리는 천근만근의 짐을 진 듯 위태롭게 떨렸다. 대청마루 끝자락에 엎드려 있던 자식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괴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김판서 가문이 3대에 걸쳐 쌓아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결정체였으며 집안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성한 물건이 고작 술주정뱅이 거지의 유희거리로 끌려 나왔다는 사실에 자식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참담함을 느꼈다.
김판서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집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풀어라. 어르신께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집사가 조심스레 비단 매듭을 풀고 뚜껑을 열자 마치 밤하늘에 달을 따다 놓은 듯한 눈부신 백색의 광채가 쏟아져 나왔다. 그곳에는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백옥불상이 고고한 자태로 앉아 있었다.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오유로 빚어진 불상은 그 조각 솜씨가 어찌나 정교한지 옷주름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리는 듯 살아있었고 반쯤 감은 눈매에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줄 듯한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불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하인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심지어 거지조차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영롱한 빛에 홀린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신물성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경이로운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거지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호, 때깔 한번 곱구나. 이게 그 유명한 백옥불상이라 이거지? 거지는 젓가락으로 쑤시던 이빨을 챈 뱉어내고는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손을 뻗어 다짜고짜 불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이쿠, 차갑기도 해라. 꼭 죽은 송장 만지는 것 같구먼. 성스러운 불상의 정수리에 더러운 손자국이 묻어나는 광경에 구경하던 며느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장남은 당장이라도 뛰어올라가 거지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김판서는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온화하면서도 긴장된 눈빛으로 거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거지는 불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툭툭 쳐보기도 하더니 짐짓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셨다. 헌데 말일세, 김판서. 내 눈이 옹이구멍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이건 가짜 같은데. 거지의 뜬금없는 망언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천하가 다 아는 진품을 두고 가짜라니. 이는 김판서를 능멸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도덕성까지 흠집내는 발언이었다. 김판서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르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불상은 명나라 황실장인이 평생을 바쳐 깎은 것으로 선대왕께서 하사하신 진품 중의 진품입니다. 김판서가 정중하게 반박했으나 거지는 콧방귀를 뀌며 불상을 바닥에 뒹굴리듯 내려놓았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빈 돌덩이일지 누가 아는가.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이 꼭 자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 옷 같지 않은가 말일세. 거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에 둘러싸인 김판서의 본심을 의심하고 비꼬고 있는 것이었다. 거지는 술병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판서를 쏘아보며 섬뜩한 제안을 던졌다. 자네가 진정으로 옛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이 불상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네. 김판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거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말했다. 이 불상을 깨뜨려 보게. 만약 속까지 꽉 찬 진짜 옥이라면 깨진 단면도 옥일 것이고 가짜라면 돌가루가 날리겠지. 또한 자네가 나를 진정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한다면 이깟 돌덩이 하나쯤은 아깝지 않을 것 아닌가?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300년을 이어온 가문의 가보를 깨뜨리라니 이는 미치광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도발적인 요구였다. 장남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아버님, 절대 안 됩니다. 이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어찌 조상님들의 혼이 담긴 가보를 깨뜨리라 하십니까?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다른 자식들도 몰려나와 통곡하며 김판서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대감마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상이 깨지면 우리 집안의 운도 다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조차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모두의 시선이 김판서의 입술에 쏠렸다.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 믿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아무리 은혜가 중하다 한들 가문의 뿌리를 흔드는 짓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김판서의 침묵은 길었다. 그는 깊은 고뇌에 잠긴 눈으로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는 백옥불상과 그 옆에서 비웃듯 자신을 쳐다보는 흉측한 거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30년 전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자신에게 건네졌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 올린 생명줄이었고, 얼어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따스한 마음이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은혜는 한 번 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쟁쟁했다. 김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가보를 지키면 가문의 위엄은 살겠지만 신의를 저버린 비겁한 자가 될 것이다. 반면 불상을 깨트리면 평생 모은 재물을 부정하는 꼴이 되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지키게 될 것이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중한가? 무엇이 진정한 유산인가? 거지는 김판서의 갈등을 즐기듯 낄낄거리며 재촉했다. 왜 못하겠는가? 역시 자네에게는 은혜보다 돈이 더 중한 게지. 자, 한양 제일 부자라는 놈의 의리가 고작 요 모양, 요 꼴이라니. 내 당장 나가서 소문을 내야겠군. 김판서는 은인을 문전박대하고 돌덩이를 끌어안고 사는 수전노라고 말이야.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보를 하자 김판서가 벼락같이 소리쳤다. 앉으시오. 누가 못한다 했소. 김판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자식들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여봐라. 당장 대장간에 가서 가장 무거운 쇠망치를 가져오너라. 아버님. 자식들의 절규가 밤하늘을 찔렀으나 김판서는 듣지 않았다. 하인이 벌벌 떨며 커다란 쇠망치를 가져오자 김판서는 두 손으로 그 묵직한 자루를 움켜쥐었다. 쇳덩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김판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백옥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불상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나를 부수어 너의 진심을 증명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판서의 이마에 굵은 힘줄이 돋아났다. 망치를 든 팔이 허공으로 높이 들려졌다. 달빛을 받은 쇠망치의 머리가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보시오. 내 오늘 이 불상을 깨뜨려 내 마음이 돌덩이 따위에 묶여있지 않음을, 내 의리가 이따위 보물보다 천만 배는 더 중함을 똑똑히 보여주리다. 김판서가 피를 토하듯 외쳤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불상의 뺨을 적셨다. 그것은 아까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저울질해야 하는 처절한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람의 길을 택하려는 숭고한 결단이 빚어낸 눈물이었다. 거지는 그제야 웃음기를 싹 거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판서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는 지금 김판서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보고 있었다. 과연 저 망치가 내려쳐질 것인가? 30년의 세월이 빚어낸 인연의 끈은 쇠망치보다 강할 것인가?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바람소리도, 벌레 울음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김판서의 기합 소리만이 단말마처럼 터져나왔다. 으아, 망치가 허공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렸다. 백옥불상의 정수리를 향해, 가문의 역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 그것은 파괴이자 동시에 해방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찰나의 순간, 시간이 늘어난 듯 망치가 불상에 닿기 직전의 모습이 하객들의 망막에 영원처럼 각인되었다. 멈추시오.
천지를 뒤흔드는 벼락 같은 고함이 쇠망치가 백옥불상의 정수리에 닿기 직전 찰나의 순간에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조금 전까지 술주정이나 부리던 거지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으니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했다. 김판서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망치의 차가운 쇠머리가 불상의 매끄러운 이마에서 불과 종이 한 장 차이로 떨고 있었다. 김판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만류한 거지를 바라보았다. 거지는 어느새 삐딱했던 자세를 바로하고 정자를 한 채 김판서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의 흐리멍덩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도 서늘한 정기가 서려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다. 거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판서의 손에서 쇠망치를 부드럽게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쨍그랑 쇠망치가 굴러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거지는 김판서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만하면 되었네. 자네의 그 무모할 정도로 우직한 진심. 내 뼈저리게 확인했으니 이제 그만하게. 거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러운 삿갓을 벗어 던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비록 옷은 누더기였으나 드러난 이마와 콧날에는 숨길 수 없는 귀티가 흘렀다. 김판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시험하신 것입니까? 거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놀이개 하나를 꺼내 보였다. 붉은 산호구슬이 박힌 그 놀이개를 보는 순간 김판서의 눈공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작별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아니, 이것은. 김판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렇네. 내가 바로 자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함경도 최진사의 아들일세. 거지의 고백의 연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30년 전 북방의 겁으로 이름을 떨쳤던 최진사 댁의 도련님이 어찌하여 천하의 거지가 되어 나타났단 말인가. 최도령. 아니, 지금의 거지는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지난 날을 털어놓았다. 선친께서 돌아가신 후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주색 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네.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여인조차 등을 돌리더군.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고 나서야 나는 세상 인심이 얼마나 간사한지 깨달았네. 돈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던 자들이 내가 거지가 되자 짐승 보듯 하더란 말일세.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래서 나는 맹세했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러다 문득 아버님이 말씀하신 자네 생각이 났네. 한양의 김서방만은 다를 것이다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던 그 사람 말이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30년 세월이면 강산도 3번은 변하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네가 옛 은혜 따위 기억이나 하겠는가? 그래서 내 일부러 가장 추악하고 무례한 모습으로 자네를 찾아온 것이네. 자네가 나를 문전박대하거나 이 불상 앞에서 망설였다면 나는 그 길로 세상을 저주하며 자결하려 했었네. 거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때 묻은 볼을 씻어내렸다. 헌데 자네는 달랐어.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내 오물을 비단 옷으로 닦아내고 심지어 가문의 보물까지 깨려 하다니. 세상에 아직 그가 살아있음을 자네가 증명했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거지는 김판서의 두 손을 맞잡고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객들도 분노했던 자식들도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얻은 자라는 옛말이 가슴을 울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김판서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는 거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결연한 눈빛으로 집사를 불렀다. 여봐라, 집사는 당장 사랑방 금고에 있는 문서를 몽땅 가져오너라.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와야 한다. 갑작스러운 명령에 집사는 당황하여 되물었다. 문서를 말씀이십니까? 전답 문서와 노비 문서를 전부 다 말입니까? 그렇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가져오너라. 김판서의 호통에 집사는 헐레벌떡 뛰어갔고 잠시 후 누런 봉투에 담긴 문서 뭉치를 하나를 안고 돌아왔다. 그것은 김판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전 재산의 증표였다. 한양 알짜배기 땅 문서부터 전국 각지의 논밭, 수백 명의 노비 문서까지 그 가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김판서는 그 문서 뭉치를 거지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다. 도련님,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거지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이복의 김판서, 이게 무슨 짓인가? 내 자네의 마음을 확인했으면 되었지. 재물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닐세. 그러나 김판서는 고개를 들지 않고 간곡히 말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 선친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김판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귀 영화는 사실 도련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도련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맡아 관리해온 청지기일 뿐입니다. 김판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친께서 주신 목숨값에 비하면 이 재물은 티끌만도 못한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보태어 주십시오. 이것은 은혜 갚음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입을 딱 벌린 채 경악했다. 전 재산을 내놓다니. 아무리 은혜가 중해도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장남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버님, 제정신이십니까? 우리 식구들은 어찌 살라고 이러십니까? 이것은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김판서는 아들을 돌아보며 온화하게 웃었다. 걱정 마라. 내 두 팔다리가 멀쩡하니 다시 농사짓고 장사하면 밥은 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잃으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어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 재물이 아니라 바로 신혜라는 두 글자다. 아버지의 위대한 가르침 앞에 아들은 할 말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잊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아버지의 등 뒤에서 본 것이다. 거지는 김판서가 내민 문서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양 제일 부자의 모든 것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다시 예전의 호화로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할 수도 있었다. 떨리는 손이 문서 봉투로 향했다. 김판서는 기대에 찬 눈으로, 거지는 갈등하는 눈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밤바람이 불어와 문서의 끝자락을 파르르 떨게 했다. 거지는 문서 뭉치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김판서의 30년 세월이 담긴 무게였다. 거지는 문서를 쥔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연회장 한 구석에서 타오르고 있는 화로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거지는 망설임 없이 문서 뭉치를 시뻘건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메마른 종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산 문서들은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꽃 속에서 재로 변해갔다. 도련님, 어찌 이러십니까? 김판서가 기겁하며 달려가 화로 속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거지가 그를 가로막았다. 불길은 이미 문서를 집어삼키고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수만 금의 재산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광경은 허무하면서도 장엄했다. 거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하하하, 시원하다. 아주 속이 시원해. 그는 김판서를 돌아보며 호탕하게 말했다. 이복의 김판서, 자네는 나에게 재물을 주려 했지만 나는 오늘 자네에게서 더 큰 것을 얻었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단 말일세.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인가. 내 이미 천하를 얻은 기분인데. 거지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자네가 내 재산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해주었네. 이 은혜는 저 문서가 닿아서 제가 되어도 갚지 못할 것일세. 타오르는 불빛 아래 두 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거지와 판서, 신분과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나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대등하고 고귀한 친구였다. 불꽃은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하나씩 심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을 태워버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의리를 밝히는 숭고한 불꽃이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추니 마당에 쌓인 잿더미조차 황금 가루처럼 반짝였다. 이제 이야기는 그 끝을 향해,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화로 속에서 춤추던 불길이 사그라들고 수만금의 재산 문서는 한 줌의 회색재가 되어 새벽바람에 흩날렸다. 그 허무하면서도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던 연회장의 모든 이들은 마치 여우에게 홀린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을 뿐이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김판서의 얼굴에는 아쉬움은커녕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재가 되어 날아가는 종이 부스러기를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텅 빈 허공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탐욕의 무게를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의 숨결이었다. 최도령은 까맣게 탄 손을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볼 일은 다 보았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네. 자네 덕분에 아주 따뜻한 불구경 잘했네 그려. 김판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최도령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도련님, 어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집도 절도 없으신 몸으로 또다시 길거리를 헤매시려 합니까? 안 됩니다. 제발 저와 함께 사시지요. 비록 문서는 태웠으나 제 집에는 아직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옷이 산더미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도련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판서의 애원에는 간절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진심으로 최도령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30년 만에 찾은 은인이자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준 스승과도 같은 친구를 어찌 또다시 차가운 세상 밖으로 내몰 수 있겠는가. 자식들 또한 이제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합세했다. 어르신, 저희 아버님을 봐서라도 부디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친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지난 실수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장남의 목소리는 참회로 인해 울먹이고 있었다.